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브르 박물관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브르 박물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갈 수 없으니까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은 이렇게 루브르 정문에 유리 피라미드가 보여요. 이거는 1989년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 에이오밍 페이가 설계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당시 이게 저 뭐야 이런 식으로 비판도 받고 저거 설치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큰 반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루브르의 상징이죠. 네, 이 유리 피라미드는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에 네, 루브르는 지상으로도 이렇게 입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하에 지하철이랑도 연결되어 있어 지하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구는 좀 여러 군데라고 해요.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 바티칸시티의 바티칸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이제 미술 공부하면서 박물관들을 이렇게 다 방문은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에 있는 이 박물관, 프랑스의 자부심이라고 하는 이 루브르 박물관, 어떤 작품들이 있죠? 여러분이 아는 거 얘기해 볼까요? 네, 맞아요. 모나리자, 그다음 밀로의 비너스, 좋아요. 그 다음 사모트라케의 니케상, 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은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네, 맞아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지금 루브르 박물관은 어느 나라에 있어요, 선생님이? 네, 프랑스에 있죠? 근데 그 다빈치의 유명한 걸작이 왜 이탈리아에 있지 않고 프랑스에 있는 거지? 이상한데. 또한 이집트의 여러 유물들, 그다음에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그 외교 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귀중 도서들을 그런 귀중 도서 등의 문화재는 왜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죠? 이거 몰랐던 친구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루브르의 별명도 있대요. 좀 안 좋은 것이지만 이런 여러 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 해가지고 박물관이 아니고 작물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그 당시 다른 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해 간 프랑스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큰 박물관을 지어서 그런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리고 선생님의 이 블로그는 EBS 루브르 박물관, 꿈의 궁전 루브르, 현대미술의 요람 파리를 좀 참고해서 제작했어요. 먼저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도 위성 이미지죠. 센강, 여기가 강인데 이름이 센강이죠. 파리를 가로질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센강가의 거대한 루브르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에 이게 조그만한 게 아마 자동차 같아요. 사람들인가? 대략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클지. 이거는 거의 반경이 1.5km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끝까지 달리기 하면 엄청 멀겠죠. 많이 시간이 걸리겠죠. 전체 전시 공간을 합치면 6,386제곱미터라고 하네요. 네. 회화와 조각 8개 조각 8개 등으로 나누어진 보유 작품만으로도 자그마치 37만 점, 8만 점 정도 된다고 하네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미의 성지, 전시 공간을 세 공간으로 나누어졌대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아까 센강에서 바로 맞은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드농간, 네, 이쪽 부분이죠. 드농간. 그 다음에 여기 네모 부분, 이 네모 부분은 슐리간, 네. 그리고 반대편에 이쪽에 있는 부분은 리슐리외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세 개로 나눠진 공간을 살펴보면은 드농간은 먼저 초대 관장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해요. 센강 바로 옆에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 그다음에 기타 르네상스 회화 작품, 13세기, 18세기 이탈리아 회화, 또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 나폴레옹 회화가 작품들이 있고, 또 실리가는 딱 봐도 네모 모양이잖아요. 네모난 안뜰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 이집트 미술 작품과 또 중세 루브르 성벽의 모습을 볼 수 있대요. 성벽? 뭐야, 루브르가 왜 성벽이야? 이건 이따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또 리슐리 외관. 여기 쭉 뻗은 이 리슐리 외관이 보이죠? 이 건물은 1793년에 박물관으로 편입됐대요. 그전에는 박물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그전에 뭐였어? 그전에는 프랑스 재무부에서 사용했는데, 당시 재직 중이던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대루브르 계획을 실시하면서 전시관의 그 용도가 변경됐대요. 플랑드르 회화, 이거 북유럽 관련된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 조각, 공예품 등이 전시되었고, 궁정예술, 그 다음에 메디치 일생 그 연작이 전시되어 있대요. 이거는 이제 뒤에 작품을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외국에서 어떤 유명한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거기에 있는 안내 그 도를 받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유명한 박물관들은 세계 각국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그 안내도가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안내도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살펴보면은 루브르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서 관련된 내용들 써 있고,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슐리 드논관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다음에 관람 정보들, 오디오 가이드에 대한 정보도 있네요.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관람하세요 해가지고 카루젤 정원, 튤리리 정원 근처에 있나 봐요. 이런 것들. 박물관을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하 2층부터 시작하나 봐요. 네,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세 개의 관으로 나눠졌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지하 1층에서는 네, 이렇게 보듯이 지금 여러 작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0층이라고 표현됐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1층과 같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기 이집트 유물도 있는 것 같고, 여기 비너스상 같은 것도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작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층에서는 모나리자 작품, 네. 이렇게 니케상. 이건 아마 동양의 불상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나폴레옹에 관한 방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작품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작품이 무엇인지 동선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작품을 우선순위를 볼 거야. 아니면 이 작품을 그 다음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가면은 이 박물관에서 한 며칠 동안 볼 수 있는 작품들을 그래도 핵심적인 작품들만 살펴본다면 하루 안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꼭 봐야 될 작품을 살펴보면은 모나리자, 네, 드논관이 있다고 해요. 나폴레옹의 대관식, 이것도 드논관.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이것도 드논관. 또 사모트라케의 니케, 드논관. 밀로의 비너스, 슐리관, 함무라비 법전, 리슐리 외관. 이런 식으로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이 이제 보고 싶은 작품을 먼저 정해서 이렇게 동선을 짜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략하게 루브르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190년에 지어졌을 당시에는 요새래요. 이게 군사 방어 시설이에요. 네, 요새에 불과했지만 16세기 중반에는 왕궁으로 재건축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대요. 1793년에는 궁전 일부가 중앙미술관으로 사용되면서 루브르는 이제 궁전의 틀을 벗어나고 박물관으로 탈바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요새였다가 그 다음에 왕궁으로 쓰였다가 결국엔 박물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은 딱 보면 우리가 뭐 잘 몰랐을 때는 아 그냥 박물관 옛날부터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 박물관이 아니었어요. 군사시설로 지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을 쓰였다가 그러면 결국에 박물관이 된 거죠. 우리 오르세 미술관도 사실 여러분 배웠잖아요. 뭐였죠? 네, 기차역이었죠. 음, 기차역인데 지금 이렇게 오르세 미술관이 된 거잖아요. 음. 그래서 현재에는 이렇게 지금 5세기 동안 유럽의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한 회화, 조각 등 수많은 예술품들이 약 오늘날 한 38만 점 정도 이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중세의 루브르, 예, 루브르 지하에 이렇게 성벽이 있대요. 길이가 약 73m. 루브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성벽은 이렇게 네모난 성 모양을 하고 있나 봐요. 왜 어째서 이 성벽이 여기 있어? 이 성벽은 발견된 지 한 뭐 20년? 지금은 좀 더 지날 수 됐는데 그 대루브르 계획에 따른 발굴 작업을 통해서 이 중세 성벽 구조물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 이거 예전에 이렇게 요새였구나 뭐 이걸 알게 된 거겠죠? 그다음에 필립 2세가 1190년에 건설했고 12세기 영국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축조했대요. 그래서 루브르의 발달은 전쟁인 거죠. 군사 방어 시설로 처음에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루브르 크게 더 확장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옆에 생루이 방이라 해가지고 성 축조될 때 함께 만들어졌대요. 이게 튼실한 요새이기 때문에 왕의 거처로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나요? 근데 왜 요새가 박물관이 됐을까? 근데 그 사연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모나리자 전시실. 원래 지금 이게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사람이 없는 것 뿐이지 원래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카메라 이렇게 셀카 찍고 난리도 아니라고 해요. 선생님도 어릴 때 가봤지만 그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도 가까이서 좀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왼쪽도 가보고 오른쪽도 가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안에 비집고 틈에 들어가기도 힘들대요, 정말. 예, 정말 힘들다고. 여기서 막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막 소매치기도 많다 그러네요, 여기서.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모나리자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네. 신비한 미소.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좀 뿌옇고 연기 같은 그런 기법으로 표현해가지고 왼쪽에서 보는 미소와 중앙에서 보는 미소, 또 오른쪽에서 보는 미소. 이 미소가 약간 다르다고 해요. 네. 모나리자는 일단 드농간 2층에 있고요. 새 전시실로 옮겼다고 해요. 2005년 4월 문을 연 널찍한 전시실로. 그 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나 봐요. 네, 모나리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장을 옮겼고 관람객들이 느긋하게 전시 관람 가능합니다. 다빈치가 그렸고 이게 크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 교과서에서 모나리자 유명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예, 세로가 70m, 가로가 50cm. 네,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센티미터입니다, 여러분. 피렌체 상인의 아내 초상화라고 해요. 네, 그 모나란 뜻은 결혼한 여인을 뜻한다고 해요. 근데 아직도 이 인물이 누군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차분한 미소가 매혹적이고 500년 전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다빈치의 최후의 걸작. 근데 왜 루브르에 있는 거야? 한국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궁금하지 않아요? 누구의 어떤 열정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거야? 그게 프랑스와 1세래요. 선생님 역사 잘 모르긴 하지만 프랑스와 1세. 일단 알아봅시다. 21세의 젊은 왕이었는데 그 당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탈리아 이제 공격한 거예요. 공격! 네. 이탈리아의 근데 예술에 빠져든 거예요. 우리도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거 얘기했죠. 막 우리도 한국도 일제 치하 때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 작품들 일본이란다. 그 한국 작품들 그 가져갔잖아요. 도구라 가지고 그런 것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루브르 성이었겠죠. 여기 왕궁. 네. 근데 그 성은 별로 좀 조각이란 말은 좀 별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아, 이탈리아 따라하자. 이탈리아의 그 르네상스 스타일 그 멋있더라. 그래서 그런 이탈리아풍의 궁전을 또 옆에다가 그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프랑스어 1세가 이런 식으로 한 것들 수집해가지고 놓은 것들 카리아티드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이게 뭐냐면 카리아티드가 기둥으로 쓰인 여인의 조각상인 거예요. 이 기둥이 그냥 기둥이 아니라 여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이 방을 화려한 르네상스 풍으로 치장했대요. 르네상스라는 거는 여러분 재탄생 이런 뜻이잖아요. 어디로 재탄생? 그리스 로마 이 시대로 또 신이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 매혹된 프랑스와 이 일세는 조각과 회화를 열정적으로 수집했대요. 네. 지금 우리를 위해서는 되게 좋은 거죠. 이분이 수집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당시 이탈리아는 대가들의 세상, 르네상스 최고잖아요. 그쵸? 그 르네상스 절정에 달했고 프랑스의 수와 1세의 수집품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죽어가는 노예, 미켈란젤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네. 이것도 원래 전신상에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봤으면 해요. 찾아보세요. 한번 죽어간 노예. 이게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그쵸? 또 라파엘로 작품 이런 거 세례 요한, 예수, 성모 마리아 이렇게 삼각형 구도라고 해요. 삼각구도. 네. 그 다음에 다빈치 작품 원래 밀라노 성당 재단화로 그려졌대요. 네. 성모 마리아와 천사들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작품들을 지금 다 이렇게 수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프랑스와 1세 네, 이렇게 생겼나 봐요. 이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예술 작품들을 사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원이 있었대요. 뭐였을까? 이탈리아 예술가들을 데려오는 거래요. 당시 이탈리아가 이제 문화 중심지 아주 예술적으로 되게 멋있는 것들 얼마나 멋있으면 갖고 싶겠어. 사람들 막 데리고 오고 싶고 그랬죠. 근데 당시 이제 63세였던 다빈치를 데려왔대요. 다빈치는 유럽의 명성이 아주 자자했던 거예요. 그리고 앙부아즈 마을 여기는 가보진 않았는데 파리에서 한 2시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왕이 소유했던 그런 궁전을 다빈치에게 줬어요. 선생님도 누가 이렇게 초대해서 어떤 궁정에 너 가서 거기서 그림도 좀 그리고 있어라 하면 엄청 좋다고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프랑스 최고의 궁정화가로 임명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같은 나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비밀 통로로 막 다빈치 만나러 가고 막 그랬대요. 이 프랑스와 일제는 과학에서 철학까지 통달한 대학자인 다빈치에게 굉장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젊은 왕한테는 단지 다빈치가 화가가 아니라 정신적인 스승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슬프게도 1519년에 이게 다빈치가 프랑스로 건너온 다음에 3년 뒤에 이 저택에서 숨졌어요. 근데 프랑스와 1세가 그 다빈치를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대요. 네. 이곳이 앙부아즈성 이제 다빈치가 살았던 곳이죠. 여기서 결국 3년 뒤에 죽었는데 이 죽은 장면을 이제 앵그르란 작가가 그렸대요. 이런 식으로. 이게 프랑스와 1세구 이게 다빈치겠죠? 아버지와 아들처럼 나이 차이가 많게 느껴지죠. 네. 프랑스와는 다빈치를 데려오기 위해서 돈도 많이 썼고 근데 다빈치는 이 프랑스와 초상화를 한 점도 또 남기지도 않았대요. 네. 근데 그는 좀 미워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왕은 다빈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뜻을 담아서 몽페레 이게 아버지란 뜻인가 봐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나 봐요. 프랑스와 일제는 다빈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작품 한 점을 걷어서 파리로 갖고 왔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여러분. 네? 근데 그게 다빈치가 굉장히 많이 아꼈던 작품. 그리고 나중에 막 도난도 일어나고 엄청 그 이슈가 많았던 작품. 네. 그 작품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나리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사연이 많아. 그래서 유명해진 게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이유가 있죠. 다빈치가 늘 곁에 두고 죽기 전 마지막까지 손봤던 작품이에요.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몸을 약간 기울어서 4분의 1 틀고 있고 작품에 먹던 생기가 있고 이 신비로운 미술은 물감을 얇게 덧칠해가지고 부드럽게 표현한 기법 스푸마토라고 해요. 스푸마토 기법 좀 어려운 기법 이름이죠. 네, 스푸마토 그 기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왕실의 처음 사들이 이탈리아 회화 작품이래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16세기 왕실 초기 수집품은 약간 이탈리아 스타일 그런 예술작품으로 많이 이루어졌대요. 근데 프랑스와 1세 왕이 초상화가 아마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장소에 이 옆에 그림들 여러 개 보이죠? 여기에 바로 모나리자 작품 바로 옆에 이제 티치아노가 그린 프랑스와 1세인데 잘못 썼네요. 초상화가 있어요. 젊은 날의 추억이 있던 다빈치와 모나리자의 작품과 한 방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어디? 이 영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이게 모나리자죠? 여기 옆에 살짝 비틀어서 여러 작품 있는데 여기 여러 작품 있는데 이 큰 작품 사이에 이 작품 이게 다빈치가 그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긴 하지만 네, 티치아노가 그린 프랑스와 1세의 초상화. 네.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한 가운데 있다면 오른편에 이 프랑스와 1세의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다빈치 작품 더 가져왔는데 2개 정도. 네. 성모자와 성안나 작품. 성모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 성안나의 무릎에 앉아 아기 예수를 들어 올리는 구조래요. 네. 인간의 역사와 운명이 어머니에게서 자녀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대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세례 요한이란 작품인데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세례 요한이래요. 곧 있을 예수의 강림을 예언하듯 손을 하늘로 이렇게 쭉 하고 있죠. 네. 죽기 전 마지막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도 약간 뿌옇죠. 이것도 수프마토 기법 썼어요. 네. 그 다음에 볼 전시관은 대전시실. 이게 드농간 대전시실이라고 해요. 루브르에서 가장 긴 전시 공간이래요. 길이가 약간 대략 450m. 여기서도 달리기 시합하면 엄청 빨리 달리고, 그쵸? 한 몇 초 안에 갈 수 있으려나? 네. 이탈리아 회화 작품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루브르에서 가장 사람 만든 전시실 중 하나. 여기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 네, 라파엘로 작품. 네. 카스틸리온의 이게 이탈리아 외교관이래요. 포즈가 약간 모나리자 비슷하죠? 그쵸? 근데 얼굴은 누구야?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자 모나리자라는 별명이 있대요. 약간 그 라파엘로가 따라하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리고 눈은 가까이 보면은 되게 반짝인다고 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반짝이나. 네. 그리고 이거는 길을 난다요. 네, 오타가 있네요. 길을 난다요. 할아버지와 손자. 피렌체파의 화가인데 근데 이게 작품이 좀 재밌는 게 서로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할아버지랑 손자랑. 그리고 할아버지 코는 약간 코병으로 해서 이상한 모양이라고 해요. 두 인물이 서로 바라보는 그 애정이 느껴지는 작품이래요. 네. 이런 작품들. 또 카라바지오. 네. 로마에서 이름 떨친 화가인데 빛이 왼쪽 위에서 딱 떨어지는 이런 극적인 장면들. 이게 바로크 시대에 그린 작품이거든요. 또 약간 나쁜 남자 한 명 알 거예요. 앙리 사세. 그래서 이 긴 대전시실 있죠. 멋있는 전시실. 이 전시실을 누가 만들었어요? 네. 이 앙리 사세가 만들었대요. 그럼 잘했어요. 잘 만들긴 잘했어요. 우리한테 지금 많은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16세기 말 종교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프랑스를 통일했대요. 네. 근데 왕자에 오르자마자 루브르 박물관을 대내적으로 또 개조했대요. 그래서 떨어져 있던 두 건물을 이제 긴 통로로 연결했고 그게 대전시실이 된 거죠. 근데 앙리 사세는 호색한이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를 좀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첩이 56명 있었대요. 네. 뭐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알겠죠? 네. 약간 조금 양 그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그림 한번 좀 볼게요. 이거는 가브리엘 데스트레와 여동생. 작가가 누군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그림 조금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앙리 4세의 그 첩이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를 그린 건데 오른쪽 이제 이 왕의 첩이고 그 가브리엘 데스트레 이름이 어렵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잡은 거 이게 왕이 아기를 임신함을 암시한대요. 이거 좀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길게요. 네. 이거 작품 조금, 지금 현대에 그려졌어도, 저런 현대 그림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인상이 되게 깊죠? 맞아. 오늘 밤에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고 앙리 4세의 문란한 사생활은 대걸작을 또 남겼어요. 아주 슬픈,
어떤 여인의 한이 담긴 작품들. 그게 앙리 4세의 부인, 한 여인의 일생이 담긴 대작. 슐리간 3층에 있대요. 그게 메디치 전시실이라고 하는데 작품이 엄청 큰데 이렇게 어떤 여인의 일생이 다 담긴 거예요. 누구야? 뭐가 이렇게 슬프고 이야기가 많길래 이렇게 많이 그려놨어. 그 그린 사람은 루벤스라는 작가인데 누굴 그렸냐면 앙리 지금 4세의 부인. 네. 이름은 마리 드 메디치의 일생. 네. 17세기 바로크의 대가 루벤스가 이렇게 연작으로 연속해서 그렸는데 이게 거의 4m가 넘는 24점 정도 된대요. 보는 이를 압도하는 스케일이 엄청 크겠죠? 그 앙리 4세 부인 마리드 메디치의 이 방이 주인공인 거죠. 네. 거의 약간 완전 드라마예요. 내용이 보면은 400년 전 정도에 된 거고 지금 이 부인이 마르세유에 상륙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메디치가의 딸인데 부잣집인 거겠죠, 한마디로 그런. 근데 신랑이 안 나왔어, 신부 보러. 정략 결혼인 거예요. 집창금을 요구하고. 근데 이제 바다의 요정은 축복하고 있고. 근데 이분이 아마 프랑스어를 못해가지고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외톨이. 그러면서 루이 13세 태어나면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네요. 근데 좀 슬프게도 또 남편인 앙리 4세가 또 암살 당했어. 그래가지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막, 마리가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남편 죽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막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굴곡진 삶을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자신의 이런 굴곡진 삶을 그리고 싶었던 마리가 루벤스한테 부탁해서 굉장히 멋있기도 하지만 내용들이 좀 비극적인 내용들, 슬픈 내용들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루이 14세 볼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루브르 박물관에 청동상이 있는데, 네, 거기 또 루이 14세에 있대요. 또 발레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다리 보면 발레 좋아했을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랬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 이 루이 14세가 자기가 춤췄던 곳 이렇게 있고 침실 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꾸몄다고 하는데 이 화려하게 꾸민 곳 한번 볼게요. 이게 아폴로 전시실. 여기는 선생님이 가보았던 기억이 안 나요. 루브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시실. 2004년 11월 재단장하고 문을 열었다고 해요. 천장이 굉장히 화려하대요. 한번 볼까요? 천장. 피톤을 무찌른 아폴로. 아폴로가 그리스의 태양신이래요. 근데 루이 14세는 자기를 내 별명은 태양왕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폴로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믿었대요.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믿었고 또 이게 거의 이렇게 왕실과 같은 물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니다. 장식미술 전시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한 보석을 포함한 공예품 이런 걸 전시했고 또 왕실 가구품들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네. 또 루이 14세의 그런 장도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나무 조개 껍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남은 시간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